안녕하세요. 아들과 두 주먹 불끈 쥐고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만 보면 호랑이 기운이 샘솟는다고 하지 않나요? 모든 부모 마음이 저와 비슷하겠지만 정말 아들이 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이제 제 인생에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건 아들뿐이라 그런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불행한 결혼 끝에 남은 건 금쪽 같은 아들뿐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만든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오늘은 다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아버지 같은 경우엔 작은 철물점을 엄마와 같이 운영하고 계셨죠. 원래 엄마는 다른 일을 하셨는데 허리를 다치시면서 아버지와 같이 운영하게 된 겁니다. 저는 오빠 여동생이 있었는데 오빠는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늘 아픈 오빠를 걱정하며 마음 졸이며 사셨습니다. 긴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도 오빠 병이 재발할까봐 부모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항상 오빠한테만 용돈도 많이 주는 부모님을 보면서 괜히 속상했습니다. 늘 오빠는 용돈을 3만 원씩 주고 저와 여동생은 10,000원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전 엄마한테 투덜거리면서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나랑 동생도 용돈 좀 올려줘. 왜 맨날 오빠만 많이 줘? 너희는 아직 애들이잖아. 그냥 받아. 엄마는 늘 오빠가 1순위 같았어요. 심지어 옷 같은 것도 항상 오빠는 매년 새 옷을 사다 주셨습니다. 저는 용돈도 오빠가 더 받고 옷도 오빠만 새 옷을 입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떼를 쓰면서 말했습니다. 엄만 오빠만 자식이야? 왜 오빠만 용돈 많이 주고 옷도 사주는데 친구들이 나보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닌다고 놀린단 말이야. 오빠는 아팠잖아. 네가 이해 좀 해줘. 엄마가 나중에 사줄게. 싫어. 대체 언제 사줄 건데? 맨날 사준다고 말만 하고 안 사주잖아.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너 오늘 엄마한테 혼날래? 저는 작은 잘못만 해도 혼을 내는 엄마도 너무 미웠어요. 너무 차별받는 기분이 들어서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픈 장남이 안타까워서 오빠만 편애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오빠가 독차지하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성인이 된 뒤로 부모님께 큰 실망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서울에 전셋집을 구한다면서 부모님께 3천만 원을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엄마와 같이 오빠가 알려준 집 주소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서 바로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호야,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집이요. 왜요? 집이라고? 엄마가 와보니까 다른 사람이 살던데 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집에 오셨다고요? 연락도 안 하시고 오시면 어떡해요?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사실 집 안 구했어요. 뭐야? 아니, 왜 집을 안 구해? 그럼 너 그 돈 다 어떻게 했어? 어디다 쓴 거야? 바른 대로 말 안 해? 몰라요. 그때 엄마가 화를 내면서 물으니까 그 뒤로 오빠는 잠수를 타버렸어요. 정말 온 가족이 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한 2년 동안 오빠랑 연락이 안 됐습니다. 부모님이 오빠한테 줬던 그 돈은 정말 피 같은 돈이었어요. 작은 철물점 운영하면서 부모님이 아껴서 모은 돈이었는데 오빠가 유흥비로 다 쓴 겁니다. 그때 아버진 자책하면서 원망하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해서 오냐오냐 키웠더니 그놈이 부모 무서운 걸 몰라서 그래. 또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살까봐 애지중지 키워놨더니만 아주 도둑놈을 키웠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너무 자책하지 말자. 이제 와서 어쩌겠어. 결국 오빠의 방황은 부모님의 자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소식이 들려온 건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오빠가 사기와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서 돈을 물어주게 생긴 거예요. 그때 부모님은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돈을 물어주셨어요.
정말 부모님은 근심을 내려놓을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 오빠가 29살 정도에 폭행으로 오빠가 또 구속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참다 못해 단호하게 오빠한테 말씀하셨어요. 넌 이제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내 자식이 아니야. 알겠어? 네가 또 사람을 피해주거나 사회적으로 무리 일으키면 그때 내가 널 정말 호적에서 팔 거야. 알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정말 마지막이라면서 아버진 오빠를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오빠는 또 사고를 쳤고 아버진 정말로 오빠하고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단호한 아빠를 찾아와 오빠가 잘못했다고 사정했지만 아빠는 끝까지 문전박대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돈을 안 해주니까 오빠는 혼자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시작한 건 배달 일이었어요. 처음엔 부모님도 얼마나 버틸까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빠가 꽤 오래 배달 일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야 정신 차리고 살아보겠다는 오빠의 인생에 비극이 찾아온 겁니다. 바로 32살이 되는 해 오빠는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 몇 미터 밀려가다 그 자리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날벼락 같은 오빠의 비극에 아버진 오열하셨습니다. 오빠의 빈소가 울리도록 아빠는 땅을 치며 우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품어줬어야 했는데, 정말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줬어야 했는데, 우리 선호가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혼자서 그 차가운 길에서 얼마나 우리 선호가 아팠을까. 아빠가 널 혼자 둬서 미안하다. 죽어서도 아빠 용서하지 마라. 아버진 정말 땅을 치면서 오열하셨고 엄마는 그냥 실신해버리셨어요. 겨우 깨어난 엄만 멍한 얼굴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빠가 배달하면서 엄마한테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보냈었어. 정말? 그런데 왜 그동안 집에 들어오라는 말을 안 했어? 처음에 몇 번 보내다가 말겠지 싶었어. 그런데 선호가 꾸준히 보내더라고. 그래서 네 아빠랑 딱 3년째 된 우리 아들 생일 때 그때까지만 한번 우리가 지켜보기로 했었어. 근데 넉 달 남겨놓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다. 이걸 어떡하니. 정말 난 엄마 자격도 없어.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것도 아니잖아. 자책하지 마. 오빠도 힘들 거야. 저는 엄마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남겨준 건 거액의 합의금이었어요. 신호 위반 운전자가 우리 가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했어요. 그 운전자는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에 본인이 직접 신고도 하고 응급처치까지 다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 당사자의 나이 드신 분들 노부부가 저희 가족을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아저씨가 사과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외아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진 그 모습을 보고 착잡한 듯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운전자는 나이 든 부모를 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운전자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죠. 결국 오빠 장례를 치르고 한참 뒤 아버진 변호사와 상의하게 됐어요.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초범에 그때 당시 도주를 하지 않았고 응급조치도 했기 때문에 되도록 합의를 제안하더라고요. 그때 결국 아버지는 합의를 보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합의를 본 다음에 교도소에서 나와 꾸준히 우리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선처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 당시 상황이 떠올라서 정신치료를 한동안 받았습니다. 가족분들도 충격이 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로 인해 큰 슬픔을 겪게 만들어드려 죄송합니다. 그 후 운전자는 한동안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날씨가 추울 땐 아들처럼 부모님을 걱정하기도 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사랑하는 오빠를 잃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동생하고 둘이
부모님께 더 잘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은 각자 사회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식품회사에 다니면서 알뜰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30 초반 정도 됐을 때 은행원이었던 남편을 소개로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과 처음부터 말이 되게 잘 통했고 대화를 할수록 되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책을 좋아한다는 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인데도 굉장히 끌리는 점이 많은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개로 만나 연애를 1년 반 정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까지 준비하게 됐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저는 남편과 다른 시모 첫인상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시모는 덩치가 70kg도 넘어 보이는 거구였어요. 머리도 파마머리에 인상도 센 편이라서 말 한마디 걸기가 무서웠습니다. 시모는 동네에서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부는 공무원으로 지내다 퇴직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시모가 무서운 인상과 달리 밝은 목소리로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기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영 씨라고 했죠? 우리 수철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부 갈등 없이 잘 살아봐요. 난 정말 다른 집 시어머니랑은 달라요.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 아니니까 아무 걱정 말아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목소리도 곱고 얼굴도 예쁘고 아주 우리 집 며느리감으로 딱이네. 생각보다 시모가 절 반겨주니까 저는 모든 게 의아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결혼하고 시모가 제대로 돌변한 겁니다. 저한테 했던 말이 입에 바른 소리라는 걸 결혼하고 얼마 안 된 뒤에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혼집도 남편과 둘만의 힘으로 했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오로지 둘이 모은 돈과 대출을 조금 받아 15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과 결혼한 뒤에 신우가 아이를 낳았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남편의 여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이미 결혼 생활 중이었거든요. 그때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라, 너 소식 들었지? 네 신우 애 낳았다는데 너도 가봐야지. 그럼요. 너무 축하드려요. 그래, 이렇게 좋은 날 우리도 가봐야지. 혹시 오늘 시간 되니? 제가 퇴근을 6시 정도 해요. 그럼 7시쯤에 만나면 되겠네. 이따 보자. 저는 시모와 7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저는 남편이 차를 집에 두고 가서 남편 차를 끌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야근이었고 시부도 미리 잡혀있던 모임이 있어서 저와 시모만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목요일 밤이라 시모와 차를 타고 가려고 다시 한번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차 두고 갔는데 차 타고 가실래요? 차로 편하게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지금 퇴근 시간이라서 차 막히는데 인천까지 차 타고 어느 세월에 가. 지하철이 제일 빠르고 편해. 그러니까 역에서 만나. 시모의 말에 저는 차를 두고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그래서 도봉역에서 시모를 만나 같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시모하고 지하철을 타면서 시모의 본 모습을 보고 저는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그때 시모 나이가 67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퇴근 시간대라 지하철에도 사람이 많을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지하철에 타자마자 제 손을 잡더니 사람들을 뚫고 노약자석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노약자석에 젊은 남녀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시모가 그 커플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커플도 따가운 시모의 시선을 의식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시모가 여자를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요, 그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인 줄 알아요? 여기 노약자석인데요. 그걸 잘 알면서 거길 앉아 있어요? 나 같은 노약자들이 일어서 있는데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아도 돼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요. 됐고, 나도 몸 안 좋아요. 지금 계속 일어서 있었더니
다리 아프니까 어서 비켜요. 이 자리가 나이 든 사람만 앉으라는 법 있어요? 저도 지금 진짜 몸이 안 좋다고요. 아, 나오라면 나올 것이지. 젊은 것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시모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우리 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시모를 잡아당기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그냥 다른 곳 찾아봐요. 아, 넌 조용히 있어. 제가 시모를 말려봤지만 시모는 도통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시모를 보고 하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지금 미쳤나? 내 여자친구가 지금 아프다잖아요. 진짜 병원 갔다 와서 주사 맞고 왔다니까요? 몸 안 좋은 환자들도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왜 그러세요? 나이 든 게 대수예요? 그 말을 들은 시모가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시나요? 지금 어디다가 침을 팍팍 뱉으면서 소리 지르고 있어? 좋은 말로 할 때 나오라고 했지? 이렇게 소리치더니 갑자기 그 젊은 남자의 머리채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말릴 틈도 없었어요. 어머님은 손으로는 남자 머리채를 잡고 입으로는 쉬지 않고 남자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네가 나한테 소리 질러? 저는 그 순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정말 시모를 말리면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러다가 큰일 나요. 이걸 좀 놓고 얘기하세요. 이건 놔. 이런 놈은 확실하게 법이 무서운 걸 지금 한번 보여줘야 돼. 시모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건지 끝까지 남자 머리채를 잡고 놓치지 않았어요. 젊은 남자는 시모한테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충분히 같이 주먹질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이죠? 다음 수유역에서 내리는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지하철 안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자가 신고하는데도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유역쯤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와 커플이 내리자마자 경찰은 시모를 딱 잡았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날 잡아갑니까? 저 남자가 먼저 예의 없이 굴었다니까요. 그러자 젊은 여자가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저희한테 먼저 시비 걸었잖아요. 저도 환자라고 말했는데 자리 비키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셨잖아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 머리 뜯긴 거 보이시죠? 이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경찰분들 이거 사건 처리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결국 시모는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소리치다가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그날 저는 신우 애기 보러 가다 말고 시모랑 같이 경찰서까지 동행했었어요.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젊은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더니 결국 시모가 법의 처벌을 받게 생긴 겁니다. 그러자 시모가 바로 태세 전환하더니 젊은 커플한테 사과하며 말씀하셨어요. 젊은이들, 아까 내가 미안했어. 아까 기분도 안 좋고 나도 몸이 안 좋아서 말이 세게 나왔어.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할게. 아까는 잡아먹으려고 소리 지르더니 경찰서에 오니까 납작 엎드려서 살가운 목소리로 사과를 하는 겁니다. 결국 시모가 하도 사정해서 합의금 100만 원에 합의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시모가 경찰서를 나오면서 갑자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이, 재수없어. 하여튼 우리나라 법이 개떡 같다니까. 젊은 놈들이 말을 안 들어서 참교육 좀 해줬더니만 왜 나한테 난리야? 이래서 나라가 개판인 거야. 진짜 그날 시모의 세 가지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대체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 시모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라는 걸 진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시모의 막무가내 성격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더 지났을 때 남편이 주말이라 시모 가게로 두부김치에 소주를 먹으러 가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남편과 같이 시모 가게로 갔습니다. 그때 시모는 평소처럼 저와 남편을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왔네. 뭐 해줄까? 뭐 먹으러 왔어? 그때 남편이 시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두부김치 먹으러 왔어요. 그래, 조금만 앉아있거라. 저와 남편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맥주와 같이 나온 음식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 친구가 한 5명 정도 온 것 같았습니다. 시모가 친구들을 데리고 저와 남편한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인사해라. 엄마 친구들이야. 여긴 우리 아들. 아이고, 수철이 결혼식 때보다 더 멋있어졌네. 며느리도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고. 그때만 해도 화기애애하게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모 친구들은 다른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렇게 한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그쪽에서 소란스러운 고함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한 건 시모의 고함 소리였어요. 야, 이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다 갑자기 시모가 소리치는 소리에 남편과 저는 시모가 있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시모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허리춤에 손까지 올리고 친구한테 삿대질하면서 언성을 높인 채 소리치며 말씀하셨어요. 입이 있으면 말해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도 나 요즘 힘든 거 알잖아. 친구끼리 서로 이해 좀 해줘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난 네 딸 결혼식에 20만 원 했는데 넌 내 딸 결혼식에 10만 원 했더라. 가는 게 있었으면 오는 것도 똑같아야지. 미안해. 근데 너 지금 우리 집 사정 알잖아. 빚도 많고 나이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 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난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아휴, 알았어. 자자. 여기 10만 원 주면 되잖아. 치사하다, 치사해. 뭐? 치사? 처음부터 계산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그러면서 갑자기 시모가 싸우던 아주머니 머리채를 냅다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놈의 술이 문제였어요. 그때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시모가 아주머니한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이 손 안 놔? 너부터 놔. 성질머리 언제 죽일래? 어려서도 그러더니 나이 먹어서도 머리채부터 잡는 성격 못 고쳤냐? 애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이것 봐라. 너 오늘 해보자는 거지? 정말 남편이랑 가볍게 술 한잔 하러 갔다가 싸움 말리느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시모랑 아주머니 사이에 껴서 떼어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 아주머니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도 뜯기고 화장도 다 지워지고 완전 꼴이 엄청 우스웠어요. 옆에서 같이 싸움을 말리던 친구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야, 오늘은 먼저 간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다들 질린 표정으로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들 떠나고 남편이 시모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만 지금 며느리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손님이라도 봤으면 어쩔 뻔했어. 엄마 때문에 나 쪽팔려 죽겠어. 진짜 나 다신 이 가게 안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 같으면 축의금 난 20만 원 줬는데 걘 10만 원밖에 안 했으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미안하단 말도 안 하니까 내가 화를 낸 거지. 아까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셨잖아. 내가 말하니까 그때서야 사과한 거잖아. 얼마나 날 우습게 보면 그러겠어. 정말 옆에서 듣고 있는 제가 다 질릴 정도였습니다. 매번 자기 말이 다 맞고 남의 말은 다 틀리다는 식으로 화를 내는지 지겨울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시모의 고집이 절정에 달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대통령 선거 때였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때 시모가 저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어요. 넌 좌파니 우파니 누구 뽑을 거야? 전 그런 거 없어요. 공약 보고 투표하려고요. 그런 게 없어? 그럼 내가 뽑는 사람 너도 뽑아. 투표는 각자 알아서 원하는 후보를 찍어야죠. 그때 남편도 놀라서 시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만 누구 뽑으시려고요?
우리랑 같을 수도 있잖아요. 나 땡땡땡 뽑을 거야. 에이, 난 반대인 사람 뽑을 건데. 뭐야? 걔가 다 대통령 당선되면 나라 경제가 다 망해. 그럼 너네가 책임질 거야? 하 경제 살리자고 뽑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 엄마 말 듣고 투표해. 시모는 정말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과에 불과했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아들, 엄마가 찍으라는 사람 찍었지? 그냥 내 소신껏 했어요. 왜 자꾸 그래요? 넌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도 못 알아먹어? 됐어. 니들 부부 꼴 보기도 싫어. 그러더니 시모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괜히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시모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 안 됐잖아. 저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몰라. 하여튼 짜증나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다 필요 없어. 진짜 시모는 유치하게 밥도 저랑 같이 안 먹으려고 했어요. 제가 주방으로 가면 거실로 가버리고 제가 다시 거실로 가면 시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죽하면 시부가 저한테 궁금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왜 저렇게 또 심통이 났어? 하여튼 저놈의 고집 때문에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다니까. 조용한 성격인 시부마저 혀를 찰 정도로 시모의 성격은 참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랑 적당한 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또 무슨 사건이 터질까봐 가까이 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며느리 역할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차라리 거리를 두고 지내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런데 제 결혼 생활의 고비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를 키우려고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남편이 갑자기 투자를 하고 싶다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도 부동산 투자 좀 해볼까? 부동산 투자?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투자를 해? 당신 갭 투자라고 들어봤어? 그게 뭔데 그래? 만약에 집이 5억짜리면 전세로 4억 5천에 내놓는 거야. 그럼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5억짜리 집을 우리가 갖는 거라니까?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긴 한데 만약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볼 수 있긴 하지. 그런데 반대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오히려 역전세 때문에 훨씬 더 손해볼 수 있는 방식이야. 투자가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닌데 되겠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이 딱 기회야. 당신도 일 쉬고 있는데 나라도 많이 벌어야지. 내 친구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해서 지금 떼돈 벌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아둔 돈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저는 그때 남편이 하도 입만 열면 투자 얘기를 해서 결국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투자할 시점이 부동산 시장이 한창 좋을 때라서 정말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동산 투자 수익을 보자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봤지? 나 은행에서 일한 사람이야. 앞으로 이런 식이면 우리도 떼돈 벌 수 있어. 그래, 나도 당신 덕에 어디 돈방석 한번 앉아보자. 나만 믿어. 내가 우리 식구 돈방석에 앉혀줄 테니까. 남편은 그때 갭 투자로 쏠쏠한 수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 4년 동안 남편은 한 채를 더 갭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제대로 돈 맛을 본 남편이 저한테 충격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직장 그만둬야겠어. 뭐라고?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나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잖아. 이제 좀 있으면 40 후반인데 언제까지 책상 앞에서 일만 하고 있어? 나도 내 살 길 찾아가야지.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주택들 발품 팔면서 임장 다니는 게 훨씬 투자적으로 도움될 것 같아. 투자 쪽으로 전업 한번 해보면서 경매 같은 것도 좀 공부해보려고. 내가 건물을 싸게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팔 수 있더라고. 어때? 여보, 그러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절대 안 돼. 우리 아들 이제 4살이야.
투자 잘못되는 거 한순간인데 그냥 은행 다녀. 그동안 나 잘했잖아. 나만 믿으라니까? 당신 나 못 믿어? 믿어. 믿는데 그냥 은행에 있어. 알겠지? 내 부탁이야. 저는 남편한테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남편은 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그만둬버린 거예요. 진짜 처음엔 기가 막혔습니다. 게다가 퇴직금에다가 그동안 투자로 얻은 수익까지 해서 경매로 집을 낙찰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지방에 좋은 물건 나왔다면서 집을 나가면 한 2박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어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건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닐 만큼 비일비재했고요. 참다 못해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한테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당신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이나 알아? 지금 새벽 3시가 넘었어. 대체 어디서 맨날 이렇게 술을 퍼마시는 거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마실 수 있지. 자, 우리 여보 화났으니까 이 돈 받아. 그리고 화 풀어. 그러면서 남편은 저한테 현금 뭉치로 50만 원을 줬어요. 그걸 보고 전 남편을 한심하게 보며 말했습니다. 아휴, 인간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지. 네 아들 커가는 건 안중에도 없지? 제발 자식 생각 좀 해. 남자는 밖에서 돈만 잘 벌어주면 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거야. 또 그 소리야? 저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오는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과 갈등이 최고조였을 땐 시부 생신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부 생신 선물로 2,800만 원짜리 국산 자동차를 뽑아준 거예요. 저는 시댁에서 꾹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남편한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랑 상의도 없이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아버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15년도 넘은 차야. 사고 나면 어떡하냐? 내가 그래도 장남인데 해드려야지. 당신이 반대할 거 뻔하니까 일부러 상의 안 했어. 진짜 치사하다. 저번에 우리 아버지 임플란트 한번 해준다고 할 땐 돈 없다고 나중에 하라고 하더니 돈이 어디 있어서 차를 샀는데? 그땐 진짜 돈이 없었어. 장인어른도 이제 해드리면 되지. 당신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해봐. 나 그땐 안 참아.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모한테 저랑 싸운 얘기를 한 거예요. 시모가 그때도 저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 뭐가요? 우리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차 좀 사줄 수 있지. 왜 네가 잔소리야? 네가 돈 벌어? 그런 건 저랑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지르니까 그렇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투자하다가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는데 돈을 아껴야죠. 넌 사람이 왜 이렇게 야박하니? 네가 돈 벌어? 우리 아들이 힘들게 전국을 다니면서 임장해서 버는 돈인데 왜 네가 효도 못하게 눈치를 줘? 앞으로 우리 아들 무슨 일을 하든 신경 쓰지 말어. 한 번만 더 우리 아들한테 잔소리하면 내가 진짜 가만히 안 놔둘 줄 알아. 정말 남편도 힘든데 시모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본 척도 안 하고 이제 나의 남남처럼 인사조차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아들이 불러도 남편은 시끄럽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남편 놈은 시간만 생기면 유흥을 즐기고 친구들 모아서 골프 즐기고 혼자 여행까지 다니며 완전 총각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껍데기만 데리고 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인생에 회의감이 들어 친한 친구를 만나 이런 상황을 털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저를 보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철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많이 변했다. 이래서 남자들은 돈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돈이 문제야, 돈이. 남자들 있지? 돈 있으면 자기들 다 잘난 줄 안다니까? 그리고 선영아, 네 남편 매일 2시, 3시에 들어오지? 그거 분명 유흥주점 갔을 거야. 거기서 밤새도록 놀다가 온 거라니까? 나 같으면 역겨워서 같이 못 살아. 네 아들 때문에라도 당장 갈라서야지. 나도 진짜 하루에도 수백 번 갈라서고 싶어. 이제 내가 점점 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도 다 알고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다 알아.
남편 집에 오면 애가 먼저 눈치 봐. 야, 네 아들 생각해서라도 네가 강해져야 된다. 알겠지? 저는 친구한테 털어놓고 답답한 마음을 털 수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6살이라 아들 눈치도 빤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정말 남편은 그때부터 아예 대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결심한 날 부모님께서도 저희 3남매를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키우셨겠구나 싶더라고요. 갑자기 부모님이 보고 싶어져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저한테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선영아,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너 술 마셨어? 오늘 친구들이랑 한잔 했어.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그래? 근데 무슨 고민 있어? 술도 안 마시던 애가 갑자기 무슨 술이야? 그냥 나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3남매 키우느라고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싶어서 그런 생각 드니까 엄마 생각나서 해봤어. 내가 엄마 말 잘 안 들었잖아. 맨날 오빠만 챙긴다고 화만 내고. 내가 미안했지. 네 오빠 병원 생활한다고 너네 잘 지켜주지도 못했어. 잘 못 놀아줘서 미안하지 뭐. 아니야. 내가 엄마를 좀 더 이해해줄걸. 그래도 난 엄마 딸이라 행복했어. 나도 우리 선영이가 있어서 좋았다. 엄마, 아빠랑 제주도 다녀오실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행 한번 제대로 보내드린 적이 없더라고. 이제라도 내가 착한 딸 하고 싶어서 그래. 아이고, 괜찮아. 무슨 제주도야? 내가 보내준다고 할 때 다녀와. 저는 그렇게 부모님께 제주도 여행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혼 준비 전에 저는 부모님 여행부터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됐고 저는 제천에서 직접 운전해서 김포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카드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현금이랑 이건 카드야. 현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엄마 지갑에 잘 챙겨둬. 가서 갈치조림도 드시고 보말죽도 드시고 좋은 경치도 구경도 많이 해. 고맙다, 고마워. 우리 선영이 덕분에 이렇게 좋은 구경도 하네. 저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여행길에 오르는 두 분을 보고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을 배웅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선영아, 여기 식당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카드가 안 된다네.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아까 기름도 넣었던 카드야. 이상하다. 그 순간 저는 머리에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선 아버지한테 계산 좀 먼저 하라고 하실래요? 내가 알아보고 연락할게. 그래, 알겠어. 저는 그렇게 엄마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혹시 카드 정지시켰어? 갑자기 제주도에서 결제한 게 찍히길래 5만 원인가 긁혔던데? 내가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 그걸 정지시키면 어떡해. 그거였어? 근데 왜 내 카드를 써? 네 카드로 써야지. 지금 장난쳐? 나 지금 카드 다 없앤 거 알잖아. 당신이 아껴서 살자면서 다 없애고 하나만 남겼었잖아. 내 카드 없애고 당신 카드로 같이 쓰라면서. 그래, 그랬지. 그래도 네 부모 여행은 네 돈으로 직접 보내야지. 왜 내 카드로 쓰냐고. 장인 장모가 5만 원 쓰는 게 아까워서 카드를 분실 신고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소리쳤습니다. 나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혼해. 당장 이혼해. 그래. 나도 당신하고 이혼하려고 카드 정지시킨 거야. 나한테 제대로 참교육 당하니까 어때? 그러니까 서방 무서운 걸 알아야지. 돈 벌어주면 됐지.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네가 배가 불렀지? 네가 돈 벌어? 내가 돈 벌지. 그래. 네가 언제까지 잘 사나 보자. 내가 평생 너 지켜볼 거야.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넌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라고. 내가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넌 절대 성공 못해. 평생 그런 식으로 쓰레기처럼 살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바로 이혼 신청을 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정확하게 재산 분할을 해줬습니다. 그동안 아이 낳고 집안일 했던 것까지 참작이 됐고 처음에 투자할 때 제 돈으로 시작한 게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여도가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재산 분할을 제가 원하는 쪽으로 받아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 놈은 끝까지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더군요. 이제 됐냐? 나 그래도 양심 있다. 네가 애 키우는 조건으로 내가 계산 정확하게 나눴으니까 애나 잘 키우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너 같은 여자가 얼마나 넘치는 줄 아냐? 요즘 30, 40대들 몸매 관리도 잘한다는데 넌 왜 그렇게 맛이 갔냐? 난 얼른 가서 쭉쭉빵빵 여자들이나 만나고 편하게 즐기면서 내 인생 살 거야. 진짜 대답할 가치도 못 느껴서 저는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저한테 넘기고 남편은 나갔어요. 그리고 아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시 직장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돼서 예전의 회사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운이 좋게 조건이 괜찮은 회사로 취직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오로지 하나의 엄마로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한 겁니다. 그리고 이혼 후 아들은 완전히 제 껌딱지였어요. 제가 잠시라도 안 보이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엄마도 아빠처럼 날 버리고 도망갈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만 절대 안 그래. 걱정하지 마, 아들. 근데 아빤 어떻게 한 번도 나 보러도 안 와? 지금 좀 바빠서 그래. 다음에 오실 거야. 걱정 마. 저는 그렇게 애써 아들을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혼 후 3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0시에 전 남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엔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3통 정도가 연달아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 놈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보, 잘 지내? 뭐야? 왜 전화했는데? 잘난 여자들 만나러 가신다더니 나한테 전화할 시간이 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 진짜 쫄딱 망하게 생겼어. 왜? 뭐 무슨 일인데? 내가 지금 부동산 투자한 게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 지금 완전 역전세 돼가지고 오히려 내가 물어주게 생겼다고. 내가 모았던 돈들도 또 무리하게 투자하는 바람에 지금 다 빚밖에 안 남았어. 저는 울면서 하소연하는 남편 목소리를 듣고 얼마 전에 봤던 뉴스가 떠올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최악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갭 투자한 사람들이 다들 무너지고 있던 거예요. 오히려 역전세 현상이 오면서 지금 집주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갭 투자하는 곳이 전부 다 역전세 상황이 벌어지면서 돈을 더 물어줘야 될 처지가 된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남편은 집들을 담보로 받은 대출로 다른 쪽에 투자했었는데 그것마저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전 남편 놈은 전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내가 준 집 있잖아. 나 그 집 담보로 대출 좀 해주면 안 될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당신 미쳤어? 나랑 너는 이미 끝난 사이야. 근데 뭘 믿고 내가 너한테 대출을 해줘?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 뭘 믿고 빌려줘? 한순간이 아니니까 그렇지. 이혼하고 1년 뒤부터 버티다 지금 내가 이 상황까지 온 거야. 제발 나 좀 도와줘. 그러게 내가 말했지?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고. 참 한심하다 한심해. 그동안 아들은 잘 있나 안부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던 놈이 자기 살려달라고 전화를 할 줄은 몰랐네. 이제야 처자식이 생각나든? 어? 근데 어쩌냐? 난 너 같은 거 필요 없거든. 난 이제 사람 같은 사람들만 상대하고 살 거야. 너 같은 쓰레기는 이제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네 엄마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해.
왜 생판 남이 나한테 전화해서 돈 타령이야? 다신 이런 걸로 전화하지 마. 알겠어? 저는 끊지 말라고 애원하는 남편의 외침에도 매몰차게 남편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혹시라도 아들 보고 싶어서 전화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옛말에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이 진짜였어요. 알고 보니까 전 남편 놈은 그동안 저도 모르게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 버리니까 남편 인생도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과 소중한 보금자를 지키기 위해 냉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 놈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 줄 아시나요? 그렇게 2달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고 난 뒤에 저한테 문자랑 전화를 엄청 했었어요. 그동안은 애 아빠니까 면접 교섭권도 있으니까 따로 차단하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전 남편 놈이 아빠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단해버리니까 전 남편은 술 취해서 집을 무작정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데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전 남편을 신고했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패를 부리는 걸 보니까 전 남편 놈은 저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그동안 돈을 흥청망청 쓰더니 아주 나락으로 제대로 빠진 순간이었죠. 그 후 전 남편 놈이 나타날까봐 저는 아들과 같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 남편이 나타나 해코지라도 한다면 정말 앞차기로 응징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여자도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혼하게 됐을 때 부모님께서도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아들과 잘 지내는 걸 보시더니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신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돈이면 다 된다는 주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은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게 해주지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돈에 미쳐있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이혼일 정도로 저는 요즘 아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인생을 사시길 바랄게요. 결국 끝까지 따뜻한 온기로 곁을 지켜주는 건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